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영화 웨폰에 대하여 스포일러 후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스포가 싫으시다면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먼저 제 감상평은요, 재밌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화인지 정보를 살펴보자면 장르는 공포영화고요. 감독과 각본을 잭 크레거라는 분이 맡으셨는데 이 감독님이 전에도 바바리안이라는 공포영화를 연출하셨더라고요. 2번 연속 공포영화를 찍으셨습니다. 업계에서 공포영화 잘 찍는다고 인정을 받으신 거죠. 출연진에 줄리아 가너, 조시 브롤린, 베네딕트 웡 외에 많은 배우님들이 나오십니다. 사용 시간은 약 128분 정도 되고요. 관람 등급은 19금,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미국 영화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25년 8월 8일에 먼저 개봉을 했고 한국에서는 25년 10월 15일에 개봉을 했는데요. 포스터에 쓰여진 홍보 문구를 보면은 그것, 컨저링 시리즈 제작진이 만들었고 전세계 박스오피스 2주 연속 1위를 했다고 합니다. 25년 8월 8일에 개봉했을 때 이야기겠죠? 나름 미국에서 성공했다는 말이네요. 이제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짧은 시놉시스를 소개해드리자면 미국 어느 마을 초등학교에 같은 반 학생 17명이 하룻밤 사이에 전부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로지 그 반에서 한 학생만이 실종되지 않고 등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과 관련된 반 선생님, 생존자 아이, 실종된 유가족들, 그 외 주변 인물들이 사건을 파헤치며 벌어지는 무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화의 내용을 짧게 이야기해봤고요. 이제 아주 길게 전체의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는 미국의 어느 마을 초등학교에서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학교에 저스틴이라는 선생이 있는데 그날 자기 반으로 출근을 해보니까 반의 학생 18명 중에 알렉스라는 남학생 1명만 등교를 한 거예요. 알고 보니 전날 밤 새벽 2시 17분에 나머지 17명의 아이들이 스스로 집을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밤 시간대를 보여주는데 좀 웃긴 게 애들이 팔 벌리고 나루토 달리기 자세로 야심한 밤에 어디론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경찰이 출동해서 수색 작업을 하고 CCTV도 확인하고 한 달 동안 대대적인 수사를 했지만 결국 실종자 아이들을 못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서 학교가 수사를 위해 폐교되었다가 이제 학교를 재개방하기 전날 실종자 가족들이랑 교직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영화는 이때부터 저스틴 선생님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회의에서 상담사가 슬픔을 잊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같은 강연을 하는데 실종자 가족들이 화가 나서 그중 목소리 큰 남성이 일어나더니 저스틴을 꼭 찍어 그녀의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완전 마녀사냥 분위기가 되면서 여기저기서 마녀 거짓말쟁이 라고 외치고 어떤 여성 학부모는 저 여자를 가둬야 된다고 소리칩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스틴을 보호해 데리고 나가서 저스틴은 그 자리에서 차 타고 도망가게 돼요. 저스틴이 너무 속상해서 마트에 가서 술을 사는데 발신자 제안으로 협박 전화가 오고 집에 돌아와 보니 차에 마녀라는 글씨가 페인트로 칠해지게 되는 테러를 당하게 됩니다. 다음날 교장과 면담하는데 당분간 쉬라고 하자 저스틴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렉스와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고 말해요. 교장은 안 된다고 선 넘지 말라고 당신은 부모가 아니라 교사라고 못 박아버립니다. 저스틴이 이제 주차장으로 나가는데 하교 시간이라 다른 부모들이 막 손가락질하며 흉을 보는 거예요. 저스틴은 자기도 피해자인데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가해자처럼 취급받는 게 너무 서러워서 차 안에서 펑펑 울게 됩니다. 그날 밤 옛 애인이자 경찰인 폴을 술집으로 불러서 둘이 뜨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폴은 유부남이었습니다. 아무튼 저스틴이 폴을 주차장까지 데려다 주면서 아마도 저스틴은 실종 사건을 해결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 폴에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캐묻기 시작하는데 폴이 자기는 담당 형사가 아니라며 철벽을 치고 안 알려줘요. 폴을 설득해서 정보를 알아내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날 저스틴은 알렉스를 미행해서 집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알렉스의 집은 평범한 미국 중상층 단독 주택이었어요. 그런데 벨을 눌러도 안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창문이 신문으로 다 가려져 있는 겁니다. 뒷마당으로 들어가서 창문을 들여다보니 어두운 집안에 누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저스틴은 알렉스의 집안 상황이 이상하다고 교장에게 알리지만 교장은 거기에 왜 갔냐며 그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저스틴의 신고를 묵살해버립니다. 열불이 터져서 술 사러 마트에 가는데 어떤 여자가 저스틴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알고 보니 폴의 부인 도나였던 겁니다. 거기서 도나가 술병을 까서 저스틴에게 부어버리고 개망신을 당해요. 저스틴은 집에 들어와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날 꿈을 꾸게 돼요. 학교에 가니 학생들이 얼굴을 숙이고 있고 알렉스만 고개를 드는데 얼굴에 광대 분장이 소름 끼치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꿈에서 깨서 천장을 보니까 광대 분장을 한 할머니가 우 하고 있는겨. 짜 하고 샤라웃 해주고 다시 보니 없어집니다. 불길한 환상을 본 거죠. 다음날 알렉스가 하교할 때 저스틴은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대화를 시도하는데 알렉스가 따라오지 마세요 라고 소리치며 집으로 들어갑니다. 뒤를 더 캐보려고 집 앞에서 조금 떨어져 잠복하는데 저스틴이 저녁에 차 안에서 자버려요. 그때 알렉스의 집 현관이 열리고 어떤 여자가 가위를 머리 위로 치켜들고 기괴한 걸음걸이로 나와서 저스틴 차 뒤에 타더니 저스틴의 머리카락을 한 줌 싹둑 잘라갑니다. 이제 영화가 암전되면서 아처라는 실종자 가족 중 한 명의 아버지의 시점으로 전환이 됩니다. 아처는 건축업자 사장인데 아들을 잃은 것 때문에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경찰서를 방문해서 사건 조사 진행 상황을 물어보다가 갑자기 저스틴 선생을 의심하는 말을 합니다. 저스틴이 2년 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교직원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꼰지르는데 서장은 그건 이 사건과 관계없다며 아니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어떤 날이냐면 영화 초반에 나온 학교 재개방 전날 실종자 가족과 교직원이 모여 회의하던 그날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저스틴을 단상에 세운 인물이 바로 아처였던 겁니다. 게다가 저스틴을 미행하고 차에 페인트로 마녀라고 쓴 것도 바로 아처였어요. 그날 아처가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아들이 실종된 새벽 2시 17분의 꿈이었어요. 현관으로 달려가니 아들이 나루토 달리기 포즈로 숲으로 사라지고 숲을 헤치고 가니까 다시 자기 집이 나오고 집 하늘 위에 번개가 치면서 엄청 큰 M4A1 소총이 떠 있는 겁니다. 총열 덮개 부분에 217 숫자가 붉은 글씨로 써져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아들 방으로 가니 아들이 침대에 있는데 이게 꿈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아처가 대체 어디 있냐고 흐느끼면서 물어보니 갑자기 아들이 광대 분장을 한 할머니 귀신으로 바뀌는 겁니다. 악몽에서 깨어난 아처는 문득 집 앞 송전탑을 보고 지도에 CCTV에서 아들이 달려간 방향으로 선을 긋고 다른 실종자 가족을 방문해서 영상을 확보해 다른 아이가 간 방향의 교차되는 지역을 찾아냅니다. 그 지역을 수색하며 돌아다니다가 마녀라고 쓰여진 차를 타고 가는 저스틴을 발견하고 주소까지 따라가서 왜 솔직하게 경찰에게 이야기 안 하냐고 아처가 저스틴에게 따지는 거예요. 저스틴도 왜 날 이렇게 괴롭히냐고 막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교장 선생이 머리는 산발에 얼굴은 필치갑을 하고 눈이 완전 돌아버려서 나루토 달리기로 저스틴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교장이 저스틴을 덮쳐서 죽일 듯이 목을 조르고 아처가 말리려다가 교장의 헤딩에 나가떨어집니다. 저스틴이 겨우 빠져나와 마트로 몸을 피하고 아처는 교장을 막는데 교장이 무슨 좀비 마냥 계속 저스틴만 노리며 돌진하는 거예요. 영화는 다시 암전이 되면서 경찰관 폴의 시점으로 전환됩니다. 폴은 도나와 결혼했는데 도나는 아기를 가지고 싶어 하지만 폴은 부담스러워하고 도나의 아버지가 자신의 상관인 경찰서 서장이라 약간 쥐어 살고 있는 느낌이에요. 게다가 알코올 중독 증상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폴은 동네 순찰을 돌다가 좀도둑 제임스를 체포하고 수색하려고 하는데 제임스가 쓰던 주사바늘에 손가락이 찔려 피가 철철 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폴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제임스의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쳐버려요. 제임스는 한 방에 기절하고 경찰 블랙박스에 폴이 폭력을 휘두른 게 다 찍히게 됩니다. 폴은 제임스를 깨워서 오늘 일을 눈 감아줄 테니 이 동네에 다시는 얼씬거리지 말라고 거래하고 제임스의 수갑을 풀어줘요. 폴은 자신의 장인인 서장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니
서장은 꼴의 사위라고 경찰 블랙박스 데이터가 한 달 주기로 삭제된다며 그때까지 제임스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감싸주게 됩니다. 그날 저녁 저스틴의 문자를 받고 도나가 출장 간 김에 바람을 피러 가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집에 돌아왔더니 며칠 뒤에 온다던 도나가 와 있어서 바로 바람 핀 게 딱 걸려버려요. 그리고 출근했는데 서장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이상한 겁니다. 이제 폴은 감싸주던 사람까지 잃을 판인 거예요. 폴이 다시 순찰하러 밖으로 나가니까 그때 경찰서로 제임스가 걸어오는 것을 본 겁니다. 폴이 왜 여기 온 거냐며 화를 내며 소리치니까 제임스가 바로 튀어버리고 폴은 경찰차를 타고 추격하면서 사건 안정장치를 풀고 블랙박스 선도 뽑아버립니다. 제임스를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려고 마음먹은 거죠. 이제 영화는 제임스의 시점으로 전환됩니다. 제임스는 중증 보약 중독자로서 숲에서 텐트를 치고 살면서 하루 종일 보약만 하다가 가진 게 떨어지면 도둑질해서 전당포에 작물을 팔아 돈을 마련하는 거예요. 어느 날 창고를 털려다 경찰관 폴에게 걸려서 관자놀이 맞고 풀려난 후 이리저리 떠돌다 실종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알렉스의 집 앞에 당도하게 됩니다. 집 앞에 안 읽은 신문이 여러 개 놓여 있어서 비었다고 생각하고 뒷마당으로 침투해 2층 창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1층 거실 소파에 어떤 남녀가 망부석처럼 부동자세로 멍하니 앉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얼굴 앞에 손을 왔다 갔다 해도 움직이질 않아요. 제임스는 안심하고 주섬주섬 아이템을 주워 담다가 지하실을 발견하고 내려가 보니 실종된 애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모든 아이들이 하나같이 제임스를 확 쳐다보고 1층 소파에 앉아있던 남녀가 일어서서 다가오자 제임스는 개깜놀해서 현관문을 열고 막 도망칩니다. 겨우 탈출해 전당포에서 작물을 팔다가 벽면에 실종된 아이들을 찾는 포스터를 보는데 무려 5만 달러나 준다는 거예요. 이거다 하면서 경찰서로 신고하러 가는데 아니 재수없게 경찰서 정문에서 폴이 나오는 겁니다. 폴이 막 잡으러 오자 제임스는 도망쳐서 자기가 텐트를 치고 사는 숲으로 들어가요. 근데 느낌이 이상해서 숲을 둘러보니 광대분장을 한 할머니 귀신이 기괴하게 웃으면서 자기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놀라서 텐트 속으로 달려가 텐트를 잠그고 주사기 여러 개를 손에 들고 공격 준비를 합니다. 밖에서 누군가 텐트 지퍼를 열고 텐트 문이 제쳐지는데 그때 제임스가 상대방 얼굴에 광대에 주사기를 팍 찍어버립니다. 근데 알고 보니 폴이야. 폴이 얼굴에 구멍이 숭숭 나서 개빡쳐가지고 제임스를 텐트에 끄집어낸 다음 샷건 총구를 대가리에 겨누는 거예요. 제임스가 다급하게 나 그 애들 어디 있는 줄 알아요 하니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폴은 제임스를 수갑을 채워 뒷자리에 태우고 알렉스의 집으로 갑니다. 폴은 제임스를 뒷자리에 두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니 저녁 때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갑자기 폴이 화가 난 듯이 집에서 나와서 경찰차로 걸어오더니 제임스를 끌어내려 알렉스의 집으로 막 끌고 갑니다. 다시 영화가 암전되고 교장 선생님인 마커스의 시점으로 전환이 됩니다. 마커스는 교장 선생님이자 동성애자로 남친이랑 마트에서 쇼핑을 하다가 저스틴이 알렉스에 관한 전화를 받고 알렉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충고했는데 저스틴은 아득바득 알렉스의 집을 확인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요구하게 됩니다. 마커스는 한 발 물러나 부모님을 학교로 불러서 이야기해보겠다고 해요. 다음날 알렉스의 보호자로 이모인 글래디스가 등장하는데 저번에 광대분장의 할머니 귀신으로 등장했던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얼굴도 기괴한데 패션 테러리스트야. 아무튼 글래디스가 알렉스의 부모님이 근래에 아파서 자신이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돌봐준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커스는 끈질기게 부모님을 만나야 한다고 설득하고 다음에 약속을 잡게 돼요. 다음날 마커스가 남친이랑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글래디스가 집으로 찾아와서 지나가는 길인데 목이 마르니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때 남친이 엄청 친절한 사람이어서 글래디스를 이끌고 부엌으로 가게 돼요. 글래디스는 특이하게 큰 대접에 물을 달라고 합니다. 글래디스가 가방에서 검은 가시나무 가지를 꺼내더니 마커스의 교장실에서 훔쳐온 리본을 가시나무에 칭칭 감고 자기 손에 가시를 그어서 피를 내어 가시나무에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글래디스가 남친의 머리카락을 싹둑 자르자 마커스가 화가 나서 911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글래디스가 종을 띵 울리게 됩니다. 그러자 마커스가 전화를 떨어뜨리고 온몸이 마비된 것 마냥 덜덜덜덜덜 떨어요. 글래디스가 남친의 머리카락을 가시나무에 감고 뚝
부러뜨리더니 갑자기 마커스가 죽일 듯이 남친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땅바닥에 눕혀놓고 목을 조르다가 박치기를 팍팍팍 하는데 나중에는 얼굴이 함몰돼서 으깨질 정도로 끔찍하게 계속 박치기를 하는 거예요. 글래디스가 물에 담긴 대접에 부러뜨린 가시나무 가지를 넣으니 그제서야 마커스가 사륙을 멈춥니다. 저번에 저스틴이 알렉스의 집 앞에서 잠복하다가 머리카락을 잘렸잖아요. 글래디스가 그 머리카락을 다시 대접에 있던 가시나무 가지에 칭칭 감고 뚝 부러뜨리더니 마커스가 나루토 달리기 포즈로 어디론가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스틴과 아처가 주유소에서 만나 말다툼하는 그때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커스가 저스틴을 죽일 듯 쫓아가고 아처가 맞고 저스틴은 도망가는 대소동이 벌어져요. 나중에 저스틴은 차를 타고 도망가고 마커스가 나루토 달리기로 쫓아가고 아처가 또 차를 타고 마커스를 쫓아가는데 사거리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마커스가 냅다치는 사고가 납니다. 아처가 내려서 살펴보니 마커스의 대가리가 다 으깨져 있어서 사망하게 됩니다. 아처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는데 저스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스틴이 고맙다고 말하고 아처도 이제 저스틴이 범인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처가 마커스의 행동을 다른 곳에서도 봤다며 지도를 보여주며 아들이 실종될 때 나루토 달리기 자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돼요. 그걸 보고 저스틴은 지도의 교차되는 근방에 알렉스의 집이 있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제 영화는 반의 유일한 생존자 알렉스의 시점으로 전환이 됩니다. 알렉스는 외동의 완전 내성적인 아이로 친구에게 괴롭힘까지 당하는 아이였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자상하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의 이모라는 글래디스가 와서 같이 살게 됩니다. 알렉스는 글래디스를 처음 보고 엄청 불안해하며 언제 가시냐고 물어보지만 부모님은 오래 계실 것 같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매튜라는 아이가 알렉스를 괴롭히는데 저스틴 선생님이 매튜를 혼내고 교실 밖으로 내보냅니다. 평소에 저스틴은 좋은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갔는데 늘 기다리시는 아빠가 안 계셔서 그날은 혼자 집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집에 왔는데 집 안이 엄청 조용하고 부모님 두 분이 멍하니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미 글래디스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죠. 똑똑한 알렉스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얼굴에 물을 끼얹어 깨워보려고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글래디스가 막 화를 내며 당장 방으로 가서 반성하라고 오늘 밥은 없다는 거예요. 다음날 식당으로 내려왔는데 글래디스가 자신이 여기 있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가시나무를 보여주며 자신의 피를 묻힌 다음 뚝 부러뜨립니다. 그러자 아버지 어머니가 앞에 놓인 포크로 얼굴에 막 자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렉스가 팔을 잡아도 막지 못하고 계속 자해를 하다가 글래디스가 나뭇가지를 물에 넣자 딱 멈춥니다. 글래디스는 다시 한번 알렉스에게 밖에 가서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그렇게 알렉스는 비밀을 간직한 채 학교를 가는데 애가 멍하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집에 와서 통조림 스프를 다 까서 부모님을 먹여주고 챙겨주는데 이걸 혼자 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노예가 된 거죠. 다음 날도 학교 가고 식료품점에서 통조림 스프 몇십 개씩 사서 그 애기 혼자 낑낑대면서 집까지 들고 오고 또 통조림을 까서 부모님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어느 날 글래디스가 알렉스를 부르면서 자기가 너무 아프다며 반 친구들의 물건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시키게 돼요. 그러면서 알렉스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말하거든요. 유추해보자면 글래디스는 마녀인데 죽을 병에 걸렸고 어머니 아버지를 꼭두각시로 만들고 생명력을 흡수하려 했지만 많이 얻지 못하니까 생명력이 더 파릇파릇한 어린 아이들을 노린 것 같다고 추측이 됩니다. 또한 이 일을 해주면 글래디스가 이 집에서 떠날 것이라 약속까지 하죠. 알렉스는 어쩔 수 없이 교실에서 반 친구들의 개인 물품 바구니에 붙은 이름표를 훔치기로 마음먹습니다. 다들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는 동안 혼자 몰래 교실로 와서 이름표를 다 떼서 가방에 넣는데 갑자기 저스틴 선생님이 뒤따라와요. 다행히 저스틴은 알렉스가 훔치는 걸 못 봤고 알렉스는 대충 둘러댑니다. 저스틴이 알렉스가 요즘 말이 없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지 물어보고 털어놓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고 말해줘요. 알렉스는 다시 대충 둘러대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저스틴 선생님은 사생활에 약간 결함이 있지만 본성은 좋은 어른이자 선생님인 것 같았습니다. 알렉스는 집에 와서 훔쳐온 17명의 이름표를 글래디스에게 바치게 됩니다.
글래디스는 그날 저녁 이름표를 가지고 주술 의식을 하면서 종을 딸랑 치니까 반 친구들이 스스로 집을 나와서 나루토 달리기 포즈로 뛰면서 알렉스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알렉스와 글래디스가 문 앞에 서 있는데 자기 반 친구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는 걸 보고 알렉스가 당황한 얼굴로 날 속였구나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물론 글래디스는 흡족한 표정을 짓고요. 다음날 17명이 실종되고 알렉스 혼자 등교하는 그 사건이 터지게 되죠.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는데 부모님의 반 친구까지 인질이 늘어났으니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글래디스는 아버지 얼굴에 흉터도 지우고 화장도 시켜서 경찰 조사에 동행시킵니다. 아버지가 뇌졸중을 앓아서 말을 못한다고 둘러대고 한동안 자신이 알렉스의 보호자로 집에 왔다고 하는데 수사관들이 그걸 또 믿어요. 당연히 알렉스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증언을 합니다. 다음날 수사관이 가정 방문을 한다고 하니 글래디스는 주술로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잠시 보내놓고 그 큰 집의 청소를 알렉스에게 다 시키는 거예요. 그 후 수사관이 와서 집안을 둘러보지만 이미 다 준비해서 빼돌렸으니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게 알렉스는 수사관들에게 이 사건과 관계없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알렉스는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음식을 먹여주는데 추가로 친구들도 먹여줘야 하니 일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알렉스가 착한 아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자기를 괴롭히던 매튜라는 친구도 지하실에 꼭두각시 인형처럼 갇혀있는데 그 친구에게도 먹을 것을 꼬박꼬박 주더라고요. 속아서 글래디스를 도왔지만 기본적으로 이타심이 많고 심성이 착한 친구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노예짓을 매일 하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경찰차가 있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저번에 폴하고 제임스 있죠? 걔네 두 명이 꼭두각시가 되어서 거실에 서 있는 거예요. 알렉스가 놀래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글래디스가 내일 우리는 떠난다고 말하며 짐 싸라고 하고 바닥에 소금을 뿌려놓는 것을 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글래디스 방문 앞에 알렉스 부모님이 마치 문지기처럼 양쪽으로 서 있고 그 앞에 선을 그어놓듯이 가로로 소금이 쭉 뿌려져 있었어요. 그날 밤 알렉스가 창문으로 밖을 보니 저 앞에 아처하고 저스틴이 탄 차가 있는 겁니다. 영화는 다시 아처와 저스틴의 시점으로 이동해서 아처가 집 앞에 경찰차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서 차 안에서 저스틴이랑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막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집 문이 열리더니 폴이 나와서 오라고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저스틴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의심 없이 아처하고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층 바닥에도 소금이 쭉 선처럼 그어져 있는데 그걸 모르는 저스틴이 소금을 딱 밟는 순간 으아 하면서 불황자 제임스는 아처를 공격하고 경찰관 폴은 저스틴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두각시와 혈투를 벌이는 난장판이 되는데 아처가 원래 퇴역 군인이라 나름 전투력이 좋거든요. 불황자 제임스를 상대하는데 몇 번을 기절시켜도 계속 일어나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폴은 저스틴을 막 공격하는데 저스틴이 도망가면서 폴을 후라이팬으로 대가리를 쳐도 멀쩡하니 막 공격하는 거예요. 완전 고통을 못 느끼고 무조건 공격하라는 것이 무슨 좀비 같은 겁니다. 위층에서는 알렉스가 바닥의 소금을 넘어서 부모님한테 가려고 하는데 아주 살짝 넘었거든요. 갑자기 부모님이 알렉스를 공격하는 겁니다. 알렉스가 재빨리 자기 방으로 도망쳐서 문을 잠그는데 부모님이 어찌나 힘이 좋은지 문이 막 부셔지는 거예요. 알렉스가 나름 머리를 써서 옆방으로 이어지는 문을 통해 다시 옆방 복도로 나와 냅다 달려서 글래디스 방으로 들어갑니다. 한편 아래층에서는 꼭두각시들이 고통을 못 느끼고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절대 못 이겨요. 저스틴이 폴에게 목이 졸리는 위기의 순간에 폴의 권총을 빼앗아서 머리를 날려버립니다. 꼭두각시의 최대 단점이 지능이 딸려요. 도구를 사용 못해. 아무튼 저스틴이 폴을 담그고 아처를 찾아갑니다. 아처도 제임스를 처음에는 그냥 이기는데 계속 일어나서 공격해오니까 나중에는 몰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때 저스틴이 제임스의 머리를 날려버려서 아처도 구해줘요. 아처는 지하실로 내려가는데 드디어 아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자신의 아들을 찾으려고 매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처의 아들이 알렉스를 괴롭히던 매튜였던 겁니다. 그때 갑자기 글래디스가 어둠 속에서 확 하고 나타나더니 아처의 군벌줄을 확 뜯어가는 거예요. 아처는 이제 꼭두각시가 된 거죠. 저스틴은 폴을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꼭두각시가 된 아처가 저스틴을 길로틴 초크로 목을 조르는 겁니다.
글래디스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저스틴이 목이 졸려서 버둥거리는 것을 보면서 그 앞에서 조롱을 합니다. 한편 2층에서 글래디스 방으로 들어온 알렉스는 예전에 지하실에 있던 아이들을 수사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가시나무에 아이들 옷에 있는 실밥을 엮어서 조종해서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용한 가시나무가 화분에 꽂혀 있는 거예요. 알렉스가 그거랑 글래디스의 가발을 들고 방에 있는 마지막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부모님은 뭔 힘이 그렇게 좋은지 문을 다 부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지막 방인 화장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알렉스는 글래디스가 어떻게 가시나무를 사용했는지 봤기 때문에 사용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가시나무의 가시를 자기 손가락에 찔러 피를 내고 아이들의 실밥이 엮여 있는 곳에 막 피를 묻혀서 글래디스의 가발이 있는 머리카락을 뽑아 가시나무에 돌돌 말아서 뚝 부러뜨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1층에서 목이 졸리는 저스틴을 보고 있던 글래디스가 갑자기 뭔가를 느끼면서 오! 안 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두두두두두두두 하고 땅 울림 소리가 나고 으아 하면서 지하실에서 17명의 애들이 미친 듯이 글래디스를 쫓아가는 겁니다. 글래디스는 완전히 겁먹은 표정으로 막 도망가는데 아이들은 창문을 뚫고 가고 담도 넘고 막을 수가 없어. 글래디스가 나무 문을 잠그면 그 문을 부수고 나와요. 그렇게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펼치다가 어느 마당에서 쫓아오는 아이에게 잡혀서 넘어집니다. 넘어진 글래디스 위로 17명의 아이들이 올라타서 핥히고 물어뜯고 잡아당기고 때리고 찌르고 17명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폭력을 글래디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반대로 알렉스의 집에서는 저스틴이 아처에게 목이 졸려서 죽으려고 하고 알렉스는 마지막 문을 등으로 막으면서 자신을 죽이려는 꼭두각시 부모님을 막고 있는 겁니다. 아처나 꼭두각시 부모님이 저스틴과 알렉스를 먼저 담그느냐 아니면 글래디스가 17명의 아이들에게 먼저 담궈지느냐 누가 먼저 죽느냐의 엘리전인 거죠. 그러다가 먼저 글라디스 쪽의 17명의 아이들이 글래디스의 온몸을 조각조각 찢어버립니다. 거열형 있죠? 팔다리 따로따로 매달아서 쭉 잡아당겨서 5개로 찢어버리는 거. 그것보다 더 갈갈이 찢어버려요. 개참혹해요. 아주 그냥 19어입니다. 그러면서 주술이 풀려버려요. 아처가 정신을 차리고 매튜를 찾으러 가고 다행히 저스틴도 살아서 알렉스를 찾으러 갑니다. 위에 올라가니까 알렉스가 두 부모님을 끌어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처 역시 매튜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리고 돌아갑니다. 이후 엔딩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너무 오래 주술에 노출된 사람은 글래디스가 죽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스의 부모님이 지금도 어디선가 스프를 받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 알렉스는 다른 좋은 이모랑 살게 되었다고 해요. 아처에게 구조되어 돌아가는 매튜도 뭔가 이상해요. 넋이 나갔어요. 걔네 반 전부가 그런 겁니다. 마지막에 몇몇은 올해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영화 시작할 때 나레이션에서 그 사건 이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은 돌아왔지만 예전처럼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씁쓸한 여운을 남기며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를 쭉 알아봤으니까 이번엔 제가 분석한 영화의 해석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영화 제목인 웨폰, 무기에 주목하여 현대사회에서 감정, 물질, 시스템이 무기화되어 사용되는 것에 대한 경고로 영화를 읽어보았습니다. 무기의 용도는 자신을 방어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무기는 남을 해치거나 위협하는 나쁜 용도로도 쓰인 말 같았습니다. 캐릭터를 분석해 보는데 먼저 저스틴은 평소에 좋은 사람이었고 아이들을 찾기 위해 뛰어다녔던 사람이니까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 또는 희생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관 폴은 딱 봐도 과도한 폭력을 일삼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부패한 공권력을 상징하고 있고 불황자 제임스는 보약 같은 중독적인 부정한 쾌락이라고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마커스 교장은 규칙에 매몰된 실패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아처는 저스틴에게 마녀 사냥을 하고 직접적으로 테러를 가했으며 편견까지 있었죠? 그래서 사회적 편견과 증오로 생각해봤어요. 그렇다면 글래디스는 무엇일까요? 평범한 사람들을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생명력을 취하는 마녀니까 아마도 단순히 초자연적인 악의 존재를 넘어 사회적 결함들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악의 축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폴, 제임스, 마커스, 아처는
전부 글래디스에게 꼭두각시가 된 인물이에요. 다시 말해 무기화가 된 겁니다. 이들은 주로 극 중에서 저스틴이나 다른 누군가를 공격하게 되죠. 예를 들어 글래디스, 사회적 결함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악의 축이 경찰관 폴, 부패한 공권력을 무기화하여 저스틴,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문장의 경찰관 폴에다가 제임스, 마커스, 아처를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이번엔 아처를 집어넣어 볼까요? 글래디스, 사회적 결함들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악의 축이 아처, 사회적 편견과 혐오를 무기 삼아 저스틴,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영화를 보시면 알렉스의 부모님은 결함이 없는 것 같은데 글래디스에 의해 무기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는 알렉스 부모님 자체가 가장 고귀한 가치, 여기서는 가족애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애를 이용해 비윤리적 도구로 사용되는 붕괴된 가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이 되었어요. 영화에서는 글래디스가 알렉스의 부모를 무기로 삼고 알렉스에게 협박을 하잖아요. 이런 현상들을 사회에서 찾아보자면 예를 들어 가족을 빌미로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수능을 강조하는 권위주의 정권, 극단적인 집단, 사이비 종교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붕괴된 가정과 무기화된 사회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알렉스인 거죠. 알렉스는 미래, 순수성,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과 같은 고귀한 가치를 상징하며 17명의 실종된 아이들이 꼭두각시가 된 것은 이러한 미래의 순수성이 악의 세력에 의해 타락하고 이용당하는 현실을 의미하고 있죠. 영화는 결국 악의 메커니즘에 대한 경고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글래디스의 최후를 보면 이타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알렉스의 피를 통해 무기화되었던 17명의 아이들을 조종하여 악의 존재를 무찌르는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영화는 현대 사회의 모든 사회적 결함과 무기화된 시스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희생과 순수성을 바탕으로 한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희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영화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어떤 분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드릴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 6개의 챕터 기반의 다중 시점 구조입니다. 이 영화는 스토리가 한 방향으로 쭉 흘러가는 일반적인 구조를 거부하고 6명의 주요 캐릭터의 관점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는 챕터 기반의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여러 개의 개별적인 단편들을 퍼즐처럼 엮어 거대한 진실을 드러내는 방식인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시점 전환입니다. 같은 시간대를 다른 캐릭터의 시선으로 보여주면서 앞에서 본 장면에 대한 새로운 정보나 숨겨진 맥락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초반에 저스틴 챕터에서 알렉스라는 아이가 오컬트적인 악마의 소년인 줄 알았지만 알렉스 파트에서는 이 아이도 피해자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관객의 오해를 해소하고 서사의 입체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 시점 덕분에 영화는 단순히 누가 범인인가를 찾는 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교사, 부패한 경찰, 비탄에 빠진 아버지 등 각기 다른 인물들이 제한적인 시각을 통해 비극이 공동체 전체에 걸쳐 어떻게 분열되고 왜곡되는지를 입체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처는 편견 때문에 죄 없는 저스틴을 마녀 사냥하고 경찰관 폴은 오해로 인해 실종자 위치를 신고하려는 제임스를 맹목적으로 쫓는 장면은 인간의 결함과 사회적 분열을 날카롭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탁월한 분위기와 심리적 공포 조성의 능력입니다. 이 영화는 깜짝 놀라게 하는 점프 스퀘어나 끔찍한 고어 장면들보다 심리적인 압박감과 끊임없는 불안감을 중심으로 공포를 쌓아 올립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현실에 존재하는 불안감에 중점을 두는데요. 영화 속 마녀 사냥 장면은 집단 괴롭힘, 혐오, 사회적 불신과 같은 현대사회의 불안을 그대로 반영하여 공포의 깊이를 더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영화는 이러한 현실적인 공포와 고대의 마녀가 등장하는 오컬트적인 요소를 뒤섞으면서 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결국 관객들은 어느 것이 현실적인 공포고
어느 것이 초자연적인 공포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현실적인 불안을 우리에게 대항하기 어려운 오컬트적인 미스터리 영역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영화는 현실적인 공포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무력감을 심어주고 그 불안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장점은 이렇고요. 다음은 제가 생각한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 장르 혼합 문제입니다. 영화 초반에 17명의 아동 실종 사건을 통해 사회적 분열, 트라우마, 불안감과 같은 현실적인 공포를 진지하게 다루다가 중반 이후부터 사건의 원흉이 아이들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마녀라는 오컬트적인 결론에 도달하면서 분위기가 희석됩니다. 오컬트 호러의 사회 비평 드라마를 섞은 이 노선 변경은 마치 극적인 임팩트를 떨어뜨리며 초반의 진지하고 현실적인 공포 서사를 기대한 관객들에게는 결말이 허무하고 유치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오컬트 마녀 이야기를 하거나 현실적인 공포 드라마로 일관되게 가져갔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캐릭터 서사의 깊이가 부족합니다. 총 6명의 주요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짧은 6개의 챕터로 분절된 구조 탓에 서사가 단편적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캐릭터의 내면적 갈등이나 행동의 동기가 충분히 관객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죠. 배우들의 감정적 연기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이 인물의 내적 변화에서 비롯된 결과라기보다는 특정 장면의 연출을 위한 도구처럼 느껴져서 설득력을 잃고 감정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스틴과 알렉스만이 감정적으로 공감이 되었고 나머지 인물들의 감정은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캐릭터들은 이야기 전개를 위한 도구로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과 제임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영화 전체의 흐름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미미합니다. 두 인물은 주로 서로 간의 갈등에 머물러 있다가 결말부에서는 소모적인 빌런 역할로 전락합니다. 이들의 서사는 완전히 제거하더라도 영화의 주요 줄거리에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결국 여러 캐릭터를 통해 복합적인 주제를 제시하려 했지만 캐릭터의 수의 과잉과 얕은 서사 구조로 분산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장점과 단점을 알아봤고요.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냐면요. 퍼즐처럼 조각난 이야기 속에서 의미와 진실의 맥락을 능동적으로 찾아내는 과정을 즐기는 분, 마치 추리소설처럼요. 단순한 자극보다 심리적 긴장감과 사회 비유가 결합된 새로운 스타일의 공포영화를 좋아하시는 분,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영화 티어 리스트를 보시겠습니다. 지난번보다 조금 더 세분화하여 A에서부터 G까지 7개의 등급으로 나뉘었고 A가 가장 좋고 D가 보통, G가 최악입니다. 저번에 후기를 했던 K-POP 데몬 헌터스는 C, 재밌음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본 웨폰은 바로 재밌음, C에 들어갑니다. 재밌었어요. 여기까지 잭 크레거 감독의 2025년 작품 웨폰의 스포일러 후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